예, 이번 시간에 우리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 관련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중에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내국법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에 세액공제 신설되어 있습니다. 자, 내국법인의 협력사 공동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둘 이상의 내국법인으로 내국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하게 되면 세액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분 취득가액의 5%가 되겠습니다. 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후관리 있습니다. 이자 상당액 가산해서 추징되는 사후관리 있으니까 요건 챙겨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기준내용연수의 50%, 대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50% 상각되도록 했던 부분인데, 자, 중소 중견기업을 75%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만약 여기에 적용이 되실 때에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시설이나 에너지 절약시설도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각률 범위 및 대상 확대 자산에 대해서는 19년 7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판단 시에 매출액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느냐 요건인데요. 자산 총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액,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상의 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하고요.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손익계산상의 매출액 언제 거냐 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은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이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이다. 당해 연도 매출액 갖고만 하겠다라는 의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활동은 일반적인 관리 지원, 시장조사, 판촉, 일상적인 품질 활동 등과 관련되는 부분 제외하고요. 이미 기획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활동,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다 이제 추가해서 기존의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이 부분도 이제 제외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공제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이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 금액의 3% 또는 1, 2% 중견기업입니다.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기간 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10% 중견기업 5%로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 자산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 범위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물, 차량, 운반구, 공구 등은 이제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단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뭐냐면 법인세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적시상각을 적용받는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시상각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금형이었죠. 금형이 과거에는 공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공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 공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게 적시상각 대상이었습니다. 적시상각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적시상각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제외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형이 제외됐습니다. 공구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적시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형 구입액과 관련해서는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예규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금형은 세액 공제가 안 된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 규정은 금형 자체가 공구에 포함돼서 적시상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제외되고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될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자, 감면율은 5년간 50%에서 100% 제조업 관련되는 업종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업종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도 포함을 했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소액 해외 송금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업종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류산업에 화물 운송, 화물 터미널 운송, 보관 창고 화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화물 운송을 육상, 수상, 항공 운송, 화물 터미널, 육상, 수상,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 이 부분들은 우리 표준 산업 분류의 분류 업종 코드하고 동일하게 일치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된 게 번역 통역 서비스, 경영 컨설팅, 콜센터, 텔레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 특히 경영 컨설팅 관련되는 부분이 창업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탁 공동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해서 자체 R&D 비용이나 위탁 공동 R&D 비용, 서비스 R&D 비용은 자체 R&D 비용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 공동 R&D 비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조금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D 비용 세액 공제 배제 및 배제 사유하고 시점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때 대부분 보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는데 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취소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취소 사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연구소를 허위로 만들어서 인정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인정 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원래 연구소를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기본 운영돼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정 취소를 요청하는 것,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취소됩니다. 첫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세액 공제를 받았던 것도 전부 다 취소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20년도에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2020년도부터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취소했다. 기업이 인정 취소를 요청해서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취소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배제 시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개발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인력개발비 관련해서 위탁훈련 비용,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중소기업 인력개발, 기술 지도 비용 등에다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관련되는 비용들을 좀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 계약 범위에 규정을 했습니다.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 수당 등을 지급하는 전격 사전 취업 계약 범위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 교육 훈련 또는 취업 인턴 지급 교육 훈련 계약에 의할 때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완화했습니다. 자, 당초에는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재고용입니다. 자, 재자의 의미가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과거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되고 다시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세제 혜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다니던 회사에 내가 다시 가고 싶어도 거기에 자리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를 갔을 때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켰습니다. 자, 과거 요건을 보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해야 되고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해야 되고 퇴직 후 3년에서 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직해야 된다. 같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사유를 결혼이라는 사유, 자녀 교육이라는 사유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퇴직 후 3년에서 15년, 10년이라는 기간을 15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까지입니다. 대중소세 세세분류 5단계로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 같은 회사라고 하면 종류가 같은 회사라고 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법인을 따진다라고 하면 A 세무법인에 내가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할 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이런 요건 충족해서 그러니까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3년에서 15년 사이에 내가 B 세무법인으로 취직하면 여성분이 취직하면 B 세무법인에서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이 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취직하는 그 여성도 소득세 감면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 안에 경력 단절 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 후 인건비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제도,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년고용정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시에 청년 간주 규정을 그러니까 보완했습니다. 청년고용정대세제 사후 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 방법입니다. 자, 청년은 여기에서 29세 이하라고 되어 있죠. 29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29세 이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9세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청년이었는데 그 직원이 계속 근무함으로써 나이가 30세 넘어가게 되면 청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죠? 다른 직원의 변동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청년 한 사람이 전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했는데 계속 이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청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청년이었는데 나이가 29세였다라고 가정을 하죠. 29세였다라고 하면 20년도에는 어떻게 볼 거냐? 이 청년이 20년도에 들어오면 30세가 되면서 청년에서 제외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30세가 되면서 청년에서 제외가 되지만, 그죠? 청년에서 제외가 되지만 세액 추징과 관련해서는 추징 관련해서 규정을 따질 때는 한번 청년은 청년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청년으로 보고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추징할 때는 청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 연도에 청년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청년이었던 사람만 청년으로 인정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은 연도면 월할 인원수는 월할 계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치만 청년이고 나머지는 일반일 수도 있죠. 0.5가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된 경우도 적용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근로소득 정대세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증가율 3.6%에서 3.8%로
적용을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했습니다. 자, 전년도에 비해서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수도권 1,100만 원, 지방은 1,200만 원, 중견기업 800, 대기업 400만 원입니다. 근데 청년 외 상시 근로자는 중소기업 700, 지방은 770, 중견기업은 450이고 대기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공제기간은 대기업은 2년, 중소 중견기업은 3년 동안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 한 번 더 적용해 주겠다. 그 대신 중소 중견기업은 그 다음 연도까지 해서 총 3년 동안 적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후관리는 공제받은 사업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서 청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그러니까 추가 공제 배제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연도 감소 기준연도를 변경했습니다. 공제받은 직전 사업연도에서 공제받은 사업연도로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제받은 사업연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제받은 부분이 자, 대기업은 고용이 감소하자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공제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감소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 공제 금액에 대해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분을 한도로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청년이 1명 늘었고요. 비청년이 1명 감소를 했고 전체가 제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비청년은 감소했지만 청년이 늘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예 적용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년이 3명 늘었고 비청년이 2명 감소했다. 그래서 1명 늘었다면 청년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한도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추징세액 계산 보완해서 1년 이내에 감소했을 때 1년에서 2년 기간 중에 감소했을 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공제받았던 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소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감소했는데 상시 근로자가 증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과 상시 근로자의 차액 부분을 정산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레시피 교재에 본문에 가면 자세하게 산식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사후관리가 조금 복잡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후관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요. 추징세액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추징세액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청년인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데 청년은 나이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청년에서 벗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추징세액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공제받았을 땐 청년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는 청년이 아니고 아니면 감소가 돼버리죠. 직원 변화가 없는데도 감소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간주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제에 대한 한시적 개편입니다. 자, 고용정대 세제에 대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추징세액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고용정대 세액 공제에 대해서 연간 400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줬었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2년 이내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감소 인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되죠? 요즘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죠? 그래서 고용이 감소한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적용하지 않고 1년간 유예한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19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0년도에 고용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한 해는 유예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감소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건 사실 2021년 3월 16일 날 법이 개정이 되고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 사실은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사후관리 면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18년 11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19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19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20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적용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지원해주는 제도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에서 120%인 근로자만 적용이 됩니다. 120% 넘어가는 근로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을 보완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대비해서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보험료의 50%에서 100%를 공제를 해줍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회보험료 계산 방법은 총급여에서 근로자 수로 나눠서 평균 임금 계산한 다음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자, 그 인원수 계산할 때 월할 계산하는 거는 해당 기간과 해당 사업연도로 명칭만 바꿨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급여 평균 금액에다가 사회보험료율을 적용한 다음에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감액 부분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루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차감하고 계산해라라는 겁니다. 요 국가 등과 관련되는 부분, 요 부분 지원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각 공단에 있는 EDI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용을 찾아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의 창업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감면은 법인세 5년간 100%, 소득세 5년간 100%입니다. 그런데 감면 기간을 5년간 100%에 2년간 50% 추가했습니다. 자, 100% 감면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50%는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료를 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되는 규정들인데, 새로 신설된 거죠. 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 건물의 범위, 임차인의 요건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일 상가 건물에 2012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부터 있어야 되고, 중간에 들어와서 임차료 인하된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31일 이전부터 있어야 된다. 이번에
사행성, 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뒤에서 보면 될 거고요.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임대료가 인하됐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건물주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업종입니다. 그죠? 제조업 중에 도박과 관련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요. 정보통신업 중에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금융보험 관련되는 부분, 부동산 관련되는 부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행정 관련되는 부분,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사행시설 관련 운영업, 협회 단체 뭐 이런 쪽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 유흥장소 이런 부분들도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상가임대료 인하액과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인하액 계산 방법은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일단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서 계산한 6개월 전입니까?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하기 전에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임대료 상당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 의무가 있어 수익금으로 발생한 금액.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700만 원만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 받은 금액 또는 받기로 한 금액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래 받을 금액 1,000만 원 인하해서 받은 금액 700만 원. 그럼 300만 원이 되겠죠.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 50%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면서 농특세 과세 됩니다. 최저한세는 적용이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농특세는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 해서 2020년 1월 30일 이전에 기존 계약 적용 시에는 12월 31일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하는 경우에는 배제합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서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 절차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확정 신고 시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당초 임대차 계약서, 갱신된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확약서, 약정서, 변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격,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받은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느냐? 임차인이 발급받아서 임대인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임차인이 발급받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액공제를 받는데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서류를 떼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떼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이런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임대료 보증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해야 되는데 뭐 이렇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법인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2020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적용 배제에 관련해서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배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단서에서 보면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이 보증금 임대료를 인상해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정 신고한 경우에 뭐 정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 간주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됐고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 추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에 사후 관리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자, 감면 배제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관련되는 전문직 사업자, 사행시설 관리, 블록체인 관련되는 거, 금융보험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업종을 뺀 나머지 업종들. 그래서 별표 3을 준용해서 나온 기업 금액인데 매출액은 10억에서 120억이죠. 요거 우리 소기업 따질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때 소기업 따질 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소득세의 60%, 중소기업은 30%, 2억 원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500만 원에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데 최저한세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에 속한 사업연도에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농특세, 비과세 규정에 농특세, 비과세 해주도록 했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투자세액 공제를 전면 개편했는데요. 투자세액 공제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연구시험용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전략시설 관련되는 부분, 환경보존, 근로복지증진, 안전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그 다음에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관련되는 부분,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 투자세액 공제, 뭐 이런 투자세액 공제들을 전부 다 이제 통합했다라는 겁니다. 통합 투자세액 공제로 단순화했습니다. 조문은 24조에 신설을 했는데 적용은 어떤 방식이냐면 모든 법인,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법인에 대해서 다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과 법소정 무형자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자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존에 A라는 자산, B라는 자산, C라는 자산은 해줄게. 나머지 전부 다 안 돼.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C라는 자산, D라는 자산, E라는 자산은 안 돼. 나머지는 다 해줄게. 안 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이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되 특히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일부는 예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 장비라든가 도소매 물류는 창고 등 물류 설비 시설 관련되는 부분, 운수업은 차량 운반구나 선박 같은 경우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한다.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나 산업단지 내의 정설 투자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시행규칙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제율은 단기분 기본공제와 투자분 추가공제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분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기본공제하는데 기본적으로 10%, 중견 3%, 대기업은 1%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사업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12%, 5%, 3%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3년 당해 연도 투자 금액에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해서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기업에 대해서 3% 추가로 해줍니다. 그 공제 금액은 공제금 기본 공제액의 200%를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소기업은 최소 13%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세액 공제를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1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2021년도부터 적용을 하는데 특례 규정을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기존 특정 투자세액 공제 중에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과거 기준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과거 기준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통합이 유리하다면 통합을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가능하다면 뭐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 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투자 자산별로 구분해서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산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가면 전체가 통합투자세액 공제고 과거 기준대로 간다면 전체가 과거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이 되는 사업용 자산입니다. 자, 구축물,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 공제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구축물이나 차량, 운반구 등은 제외 대상이었죠. 그죠? 제외 대상이었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 종전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 연구인력 개발 시설, 에너지 전략 시설, 환경 보전 시설, 근로자 복지 정진 시설 및 안전 시설 관련되는 부분 인정해 줍니다. 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건설업은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 장비, 그다음에 도소매 물류는 보관 창고 시설, 운반용 화물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 숙박, 그 다음에 전문 휴양업, 종합 휴양업은 숙박시설, 전문 휴양시설, 종합 유원시설입니다. 골프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량, 그 다음에 운반구 선박, 어업을 주로 하는 경우 선박,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인사, 회계, 문서 작성, 기본 운영체계 관련되는 건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이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사실은 2020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은 3월 달에 나왔습니다. 3월 달에 나왔는데 이 법률이 소급해서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공제율을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은 10%에 정가분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투자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은 1번, 2번 중에 큰 금액에서 3번, 4번 합계 금액을 차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투자 금액에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 적용한 금액하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에 큰 금액, 그 다음에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투자 금액과 투자세액 공제 적용을 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 이를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 그러니까 3번, 4번은 이미 세액 공제를 받았던 의미죠.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복 적용은 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계산 방법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전부터 소급해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눠서 월수 계산합니다. 3년간 투자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투자 공제를 배제합니다.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투자 금액이 없으면.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창업한 경우를 포함해서 직전 3년간 금액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허용 대상 자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은 내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정설 투자는 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정설 투자는 배제한다. 정설 투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다가 수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투자 대상이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5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대 더 추가해서 6대가 되는 게 정설 투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정설 투자의 반대가 이제 대체 투자가 되겠죠. 반대라고보다는 반대의 개념이 되겠는데 대체 투자는 공제가 가능하죠. 대체 투자는 자 5대 가지고 있는데 한 대 고장나서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 한 대 사서 다시 5대가 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방송 장비나 정보통신 장비는 정설 투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 뭐 이런 부분들도 정설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설 투자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 정설 투자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 투자, 연구인력, 환경보전, 에너지 전략 시설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종전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던 방송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 디지털 방송장비, 전기통신공사, 그 다음에 연구, 시험, 훈련, 에너지, 의약품 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세액 공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어떤 투자까지 가능한지 과거 기준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법조문을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2월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이 5년이었고 7년, 10년짜리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10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1년 이후 법인세 신고하는 부분부터니까 2020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법이 적용되기 전에 2월 공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전액 다 10년 동안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자, 종전에는 연금계좌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4천, 1억, 1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 금액 400만 원, 퇴직연금까지 700만 원 해서 공제율 15%, 12% 적용했었고요. 1억 2천 초과했을 때 300에서 700 해서 12% 세액 공제율 적용했습니다. 근데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억 원까지 종합소득 금액으로 1억 원까지 한도를 400에서 600으로 상향했고 퇴직연금 포함해서 700인데 900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 공제율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0세 이상에 대해서 요 구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설명이 됐던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 제외 대상자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 2천 초과되는 사람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즉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뭐 이런 국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이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의 평균 50%를 초과를 해야 됩니다. 단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금액 증가 시 공제 배제하겠다.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50% 증가하고 다른 대분류의 업종으로 변경 추가했을 때 뭐 이런 부분들 단서는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2호 이상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율을 축소했습니다. 자, 임대기간이 4년에서 8년 이상일 때 30%에서 75% 감면하던 부분을 2호 이상 임대 시에
20%, 50%로 감면율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자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상관없는데 21년도부터는 감면율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임대 개시일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임대를 개시한 후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임대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 등록한 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 개시한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변경의 경우에 감면금액 산출 방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임대주택 호수가 변경이 되는 경우, 두 채, 세 채, 이런 부분들 변경되는 경우와 과세연도 종료 당시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당 감면율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종료일 기준으로 한다. 내가 한 채냐 두 채냐라는 부분이 연도 중에 변경이 있는 게 아니라 종료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 채 있다가 종료일 두 채면 두 채가 되는 거고요. 그죠?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입니까? 없어지고 한 채만 남았다면 한 채만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변경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7월 달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2020년도는 장기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임대료 정액 요건 합리화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에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6억 원 이하, 요 기준은 동일합니다. 요 기준은 동일한데 임대료 정액과 관련해서 연정가율이 5%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정가가 아니라 그냥 5%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5%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계약 체결 임대료 정액 후에 1년 이내에 재정액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임대료 증가율 계산 시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의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법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율까지 같이 추가해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2020년 2월 1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소득 요건을 정비했습니다. 자,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중에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근로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자가 되겠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의 5,500 이하, 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2%, 7천만 원, 6천만 원 이하는 10%, 한도는 750입니다. 근데 종합소득금액 기준 4천만 원을 4,500만 원 이하자로 해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의무 임대 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감면 대상은 소형주택 임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형주택은 85제곱미터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되겠고요. 감면율은 30%, 75%, 21년도부터는 2호 이상일 때 20%, 50% 감면 적용하는 요 요건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자, 임대 기간은 자, 4년이고 8년이었습니다. 4년이고 8년. 그다음에 추징 규정은 미충족 시 임대 기간 미충족 시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일반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기간은 4년이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추징 예외 규정은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상의 자진 자동 말소 시에 추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도 때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택임대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규정을 대폭 손질을 했었죠. 그때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좀 그러니까 등록이 추가 갱신이 안 되도록 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말소되고 자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추징을 하지 않겠다. 예외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임대 기간에 대한 부분은 8월 18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징 예외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에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예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액 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건설, 공공매입임대주택,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파트나 장기 일반 매입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이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